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음식을 해드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서며 죽어도 못 가게 했다. 내가 가면 누가 밥을 하고 저녁 설거지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곧장 엄마를 모셔와 옆동 3억여 원짜리 빌라에 머물게 했다. 시어머니는 기겁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돈을 얼마나 쓴다는 거야? 사소한 일도 깨달으면 모두 학문이여. 인정에 통달하면 그 또한 문장이 된다. 엄마의 환갑잔치날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작년에 엄마가 사주신 진홍색 원피스를 일부러 골라 입었다. 경사스러운 날이니 말이다. 엄마에게 드릴 환갑 선물은 최고급 비치 팔찌였다. 이미 고급 비단으로 정성껏 포장하여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비치 팔찌를 아는 채 현관으로 나섰다. 신발을 채갈아 신기도 전에 시어머니 이수경 여사가 산처럼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앞치마에 두 손을 쓱쓱 닦더니 매서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고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어디 가시려고?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이 저희 엄마 환갑이세요. 어제 어머님과 민준 씨께도 말씀드렸던 일이에요. 저는 가봐야 해요. 가봐? 말은 참 쉽게도 하는구나. 이수경 여사는 허리에 손을 척 얹으며 목소리를 3배는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네가 가면 이 집 식구들 밥은 누가 하고 저녁 설거지는 누가 해? 바닥은 누가 닦아? 민준이가 저녁에 부장님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할 거라는데 그분은 중요한 분이잖아. 네가 엉덩이 가볍대고 가버리면 이 늙은 몸에 너희 온 식구를 다 수발하라는 거니? 나는 식탁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 박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민준 씨, 어제는 당신이 저녁 식사를 직접 해결하거나 부장님과 외식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박민준 씨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흐릿하게 응 하고 대답했다. 2초쯤 지나서야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맞네. 어른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하는 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그러니 당신은 좀 늦게 가거나 아니면 내일 가도 되잖아. 어차피 생일이라는 게 매년 있는 건데 뭘. 그의 마지막 3글자는 너무나 가볍게 들렸지만 나는 심장이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엄마의 환갑이 그의 입에서는 언제든 보충해서 축하할 수 있는 매년 있는 생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수경 여사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든든해졌다. 아이의 엉덩이를 문짝에 기대며 말했다. 들었지?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정말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네 엄마가 널 정말 아낀다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냥 전화해서 못 간다고 말해. 비치 팔찌를 아는 내 손가락은 점점 힘을 주어 비단 보자기 속으로 손톱이 파고들었다. 이해해. 엄마는 내 결혼식에 와서 이수경 여사의 비아냥을 들었을 때도 나를 위해 참고 이해했다. 엄마가 나를 보러 오고 싶어 했을 때 이수경 여사는 늘 집이 어수선하고 머물 곳이 없다고 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참고 이해했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당신 환갑을 축하해 주는 것조차 이해하라고? 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박민준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하는 듯 해하는 이수경 여사의 모습을 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가슴을 따라 차갑게 가라앉아 이내 극도로 평온한 미소로 내 입술에 번져나갔다. 알았어요. 내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고 아주 차분하게 들렸다. 맞아요.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이수경 여사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내가 이렇게 순종적일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얼굴에 막 승리의 미소가 피어오르려는 순간 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했다. 그럼 저희 엄마를 이리로 모셔와서 같이 살게요. 마침 옆동 저 빌라는 3년 내내 비어 있었고 어제 보니 아직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돌봐드리기도 편하고 집안일에도 지장 없겠네요. 빌라? 이수경 여사는 나를 바보 보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하린, 너 잠꼬대 아니? 옆동 호수그린 빌라이로?
그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를 팔아도 화장실 하나 못 살걸? 여기서 백일문 꾸며 허풍 떨지 마. 박민준 씨도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은 짜증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하리나, 그만해. 못 갈 거면 그냥 전화해서 말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비취 팔찌를 현관장에 살포시 내려놓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저장해둔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뚜뚜.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고 열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호수그린 부동산 김대리입니다. 네, 김대리님. 저 할인이에요. 어제 김대리님네가 내놓은 호수그린 빌라 2로 단독주택형 모델하우스요. 개인 정원과 실내 수영장이 있는 그 집 말이에요. 할인 씨, 기억하죠? 기억하고 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이미 멍해진 이수경 여사와 얼굴 가득 의심을 품은 박민재 씨를 흘끗 보며 말했다. 고민하네요. 이수경 여사의 입꼬리가 즉시 내려갔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휴대폰에 대고 또렷하게 뒷말을 뱉었다. 그냥 계약할게요. 일시불로. 오늘 바로 계약서 쓰고 바로 입주 청소와 이사업체 예약 가능한가요? 급해요. 소화기 저편은 3초가량 침묵했다.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벅찬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시불이요. 할인씨, 확실하세요? 그 집 총 가격이 3억억 원인데요. 확실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서류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로 가서 카드 결제할게요. 그리고 최고급 이사업체로 예약해주세요. 저희 엄마 오늘 밤에 바로 입주하실 거예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가장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현관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수경 여사는 입을 쩍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목을 조른 듯했다. 박민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위에 커피잔을 쳐버렸다. 우윳빛 액체가 식탁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하하린, 당신 미쳤어?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3억억? 3억이 어디서 난 거야? 사기는 감옥 가는 일인 거 몰라? 나는 허리를 숙여 엄마에게 들을 비치 팔찌를 다시 안아들고 진홍색 원피스에 있지도 않은 주름을 쓱쓱 펴 보였다. 그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감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저희 엄마가 입주하시면 알게 되겠죠? 나는 문을 열었다. 새벽의 꽃향기 섞인 바람이 불어들어와 방 안에 질식할 듯한 답답함을 흩뿌렸다. 그리고 저녁 식사와 부장님 접대는 고생 좀 해주세요. 어차피 이 집은 어머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엄마의 환갑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또각거리는 발소리를 복도에 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걸어 나갔다. 뒤에는 활짝 열린 문과 문 안에서 충격으로 멍해진 두 얼굴을 남겨둔 채였다. 나는 호수그린 빌리지 분양 사무실로 곧장 차를 몰았다. 그 속도는 마치 내가 대입수능 시험장으로 향하던 때보다도 빨랐다. 차를 대자 어제 연락했던 김대리 씨가 2명의 정장 차림의 부장들과 함께 문 앞에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김대리 씨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거의 달려오다시피 나에게 다가왔다. 할인 씨, 정말 오셨네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함께 약간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계약서랑 PORS기도 다 준비됐는데 혹시 집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3억짜리 거래라서요. 아니요, 안 봐도 돼요. 어제 영상이랑 도면 다 확인했어요. 나는 손을 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계약하고 바로 돈 낼게요. 저 한 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요.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집 안이 바로 생활 가능하도록 정리되어야 해요. 새 침구류, 기본적인 생활용품 전부 다 갖춰져야 하고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내 뒤를 따르던 분양
사무실 최 부장님은 거의 발이 엉킬 뻔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저희가 바로 최고급 입주 청소 업체와 고급 생활용품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자리에 앉아 두툼한 계약서를 펼쳤다. 옆에 있던 김대리 씨와 부장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끔씩 나를 곁눈질했다. 그들이 속으로 불안해하며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하린, 나라는 사람은 내 남편 박민주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눈에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친정도 수도권 외곽 도시에 있어 별다를 것 없어 보였다. 누구도 나를 4명억 원 현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연결짓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익숙한 손길로 주요 조항들을 훑어보고 펜을 들어 서명해야 할 곳에 내 이름을 쓱쓱 써내려갔다. 내 손은 아주 침착했다. 카드 결제해주세요. 나는 계약서를 밀어놓고 가방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는 내 지갑 속에서 거의 8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아빠가 예전에 나에게 이 카드를 건네며 말씀하셨다. 하리나, 이건 네 든든한 배경이야. 하지만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삶은 네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먼저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해. 오늘에서야 나는 아빠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부장님은 손을 떨며 카드를 받아 비어와스기에 살짝 긁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눌러 넣었다. 공기가 굳어버린 듯했다. 몇 쌍의 눈이 그 작은 기계 화면에 고정되었다. 이윽고 익숙한 인쇄 소리가 지지직 울려 퍼졌다. 길다란 영수증이 천천히 토해져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김대리 씨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필사적으로 찾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 부장님은 영수증을 두 손으로 나에게 건넬 때 얼굴에 억누를 수 없는 충격과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하린 씨, 축하드립니다. 호수그린 빌라 1호의 최고급 빌라가 이제 하린 씨 겁니다. 나는 펜을 받아 영수증에 서명했다.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다. 문잠금 카드와 모든 권한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장님은 총총걸음으로 물건을 가지러 갔다. 30분도 채 안 되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나는 디자인이 정교한 스마트 키 한 묶음과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분양 사무실을 나섰다. 김대리 씨가 뒤따라 나오며 얼굴을 붉혔다. 하린 씨, 이사와 입주 청소, 생활용품 서비스는 이미 다 연락해 두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후 5시 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될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 번 울리더니 바로 연결되었다.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린아, 출발했니? 서두르지 마. 운전 조심하고. 엄마? 나는 엄마를 불렀다. 목소리가 갑자기 메어왔다. 얼른 가다듬고 말했다. 오늘 엄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속옷 몇 벌이랑 신분증, 통장만 챙겨서 기다리세요. 여기 좀 변동 사항이 생겨서 제가 엄마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변동? 무슨 일인데? 혹시 민준이네 엄마 쪽에서. 엄마는 늘 이렇게 민감했다.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았을까봐 가장 먼저 걱정했다.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깜짝 선물이에요. 나는 엄마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제 전화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운전석에 기대어 한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먼저 차를 몰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로 가서 최고급 환갑잔치 상차림을 예약했다. 저녁 6시에 호수그린 빌라 1호로 정확히 배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늘 거래하던 꽃집에 연락하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 장미 99송이를 예약하고 오후에 배달해서 장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8년 동안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곳으로 말이다.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마자 우리 집 건물 아래에 거대한 이사 화물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분주하게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옆동 늘 주인이 없어 전설처럼 입에 오르내리던 호수 그린 빌라 1호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청소부들이 유리창을 닫고 있었고 고급 가정용품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새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를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동작이 너무 컸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중상류층에 속했지만 진정한 최고급 주택가인 호수그린 빌리지와는 조경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제 이 벽 안에 황제 빌라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폭탄을 던진 듯했다. 아래층에는 이미 몇몇 이웃들이 모여 서쪽을 가리키며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삼용옥절이라고? 저 집 누구네 집이야? 저렇게 요란하다니. 저 침대 매트리스는 헬스텐 거 아니야. 듣자 하니 구매자가 젊은 여자인데 오늘 오전에 바로 일시불로 계약했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차를 세우고 막 내리자마자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린. 고개를 들어보니 우리 집 베란다 창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있는 이수경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유리창에 붙어 있었다. 옆동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충격, 의심, 아쉬움, 질투 등 온갖 표정이 뒤섞여 예술이었다. 너 정말 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아래층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역시 멍하니 서 있는 옆집 최 아줌마를 만났다. 하린 씨, 저 옆집이 하린 씨가 산 거예요? 최 아줌마의 눈빛은 온통 탐색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최 아줌마, 오늘 저녁에 저희 엄마 환갑잔치가 옆집에서 열려요. 소박하게 음식 좀 준비했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식사하세요. 최 아줌마는 입을 의자 모양으로 벌렸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집 문은 닫히지 않았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박민준 씨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거실에는 어제 이수경 여사가 부장님을 대접하기 위해 특별히 사둔 비싼 해산물이 아직도 주방 조리대 위에 쌓여 있어 어딘가 우스꽝스러웠다. 하하린,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박민준 씨는 분노를 억눌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허탈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돈이 어디서 난 거야? 혹시 나 몰래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말해줄게. 만약 불법적인 소득이라면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소득이니까요. 얼마든지 조사해보세요. 나는 그를 지나쳐 침실로 가서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화장품, 중요한 서류, 증명서 등 사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28인치짜리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손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박민준 씨는 침실 문 앞까지 따라와 내가 능숙하게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약간 당황했다. 정말 나가려는 거야? 오늘 이깟 일 때문에? 나도 이 집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굳이 이렇게 크게 소란을 피워야 해? 니까 일? 나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려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박민준 씨, 당신은 이걸 이깟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여행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다.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제 성은 하예요. 그룹의 하요. 저희 아빠는 하진우 회장님이세요. 그 300억 원은 제 혼수이자 아빠가 주신 제 든든한 배경이에요. 예전에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신들이 아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박민주 씨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하그루? 그 하그루? 당신은 하진우 회장님 따님이라고. 그는 분명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섰다. 이수경 여사가 막 기어 돌아와 거실을 가로막았다.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네가 정말 하시 가문의 딸이라고?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숨겨두고 우리가 빠듯하게 사는 걸 지켜갔다고? 무슨 신보야? 이제는 옆집에 집까지 사? 이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돈을 얼마나 쓰게 한 거야? 이 순간까지도 그녀가 아파하는 건 우리 아들 돈이었다.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어머님, 나는 이렇게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부른 건 처음이었다. 어머님의 착한 아들은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돼요. 이 집은 300억 원인데 세금도 안 내고 돈도 안 쓰는 조건으로 600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이게 당신 아들 돈을 얼마나 쓴 건지. 이수경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고 손가방을 든 채 그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는 이미 옆집 빌라 정원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꽃향기와 고급 청소용품 향기가 섞인 냄새가 맡아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대리 씨였다. 하리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리 씨와 어머님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세요. 저희가 간단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입주 축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지금 바로 저희 엄마 모시러 갈게요. 차를 출발시킨 후 백미러에는 8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창문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여전히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앞쪽 호수그린 빌라 1호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정원의 바닥 조명도 이미 밝혀져 아름다운 윤곽을 드러내며 마치 주인을 맞이하는 듯했다.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엄마의 환갑잔치는 그녀의 새 집에서 성대하게 열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엄마를 모시고 호수그린 빌리지로 향하는 길.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점점 더 고요하고 웅장해지는 조경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렸다. 차가 자동으로 열리는 검은색 문양의 철대문을 지나 사유도로를 따라 환하게 불 밝혀진 3층 빌라 앞에 멈춰서자 엄마는 완전히 멍해졌다. 하리나, 여기가... 엄마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돌아가 문을 열어주고 엄마의 팔을 잡았다. 엄마, 환갑 축하드려요. 여기가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새 집이고 앞으로 엄마 환갑 잔치가 열릴 장소예요. 마음에 드세요? 새 집이라니?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가 붕 떠 있었다. 평평하고 매끄러운 화강한 바닥을 밟으며 눈앞에 넓은 정원, 정성껏 가꾼 화초, 그리고 보기에도 육중하고 비싸 보이는 호두나무 대문을 바라보았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네가 산 거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하리나, 솔직히 말해봐. 너 혹시... 나는 엄마의 말을 끊고 엄마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돈은 깨끗한 돈이에요. 아니, 박민주 씨네 집안이 평생 벌어도 못 볼 숫자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엄마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더 이상 억울하게 참지 않아도 되고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으니 엄마는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친절한 표정의 아주머니 두 분이 문 앞에 서서 살짝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하리 씨, 김옥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용품 서비스 업체에서 보낸 임시 집사와 가사 도우미예요. 저는 왕 씨고 이분은 이 씨예요. 환갑 잔치는 요청하신 대로 정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사님을 모시고 가보실까요? 아니면 먼저 쉬게 해드릴까요? 엄마는 이 상황에 또 한 번 놀랐다. 나는 왕 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정원 구경시켜주세요. 저희 엄마가 밝은 곳을 좋아하세요. 높은 천장의 거실을 지나 거대한 유리문을 열자 뒷마당 정원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의 발걸음이 멈췄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원 중앙의 잔디밭에는 우아한 흰색 차양막과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크리스탈 식기와 은재 촛대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따뜻한 노란색 스탠드 조명이
곳곳에 배치되어 이 공간을 아늑하고 몽환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내가 주문한 샴페인 장미 99송이가 거대한 꽃다발로 장식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와 음식의 유혹적인 향기가 감돌았다. 흰색 요리사복을 입고 높은 모자를 쓴 셰프가 역전문 야외 조리대에서 분주하게 요리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호텔 서비스 직원들이 마지막 상차림을 하고 있었다. 구운 통닭, 해물찜, 송이버섯 닭백숙, 바닥까지 요리 등 정교한 요리들이 긴 테이블 위로 차려졌다. 이건 너무 과분하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놀라움과 감동 때문이었다. 엄마, 환갑은 평생 한 번뿐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은 받아야죠. 나는 엄마를 부축하여 상석에 앉혔다. 엄마는 먼저 앉아 계세요. 제가 국이 잘 됐는지 가서 볼게요. 사실 국은 내가 볼 필요도 없었다. 그저 엄마가 직접 이 상황을 느껴보길 바랐을 뿐이다. 나는 옆으로 가서 서비스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척했지만 눈꼬리로는 계속 옆집을 흘끗거렸다. 우리 집, 아니 박민줄 씨의 집 2층 화장실 창문 블라인드가 살짝 걷혀 있었다. 보지 않아도 누가 저기서 훔쳐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틈새로는 분명 극도의 질투로 일그러진 이수경 여사의 얼굴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곳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원의 밝은 불빛은 충분히 환했고 바람에 실려 넘어가는 음식 냄새와 우리가 나누는 즐거운 대화 소리도 희미하게 들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준 씨였다. 나는 장미꽃 덤불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저편에서 박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눌린 초조함과 함께 은근히 아첨하는 듯한 어조였다. 하리나, 당신 정말 옆집 빌라를 산 거야?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가 다 봤어. 이거 괜찮겠어?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 소란 피우면 얼마나 보기 흉해. 아니면 내가 가서 엄마께 술 한잔 올릴까? 우리 엄마가 그분이 그냥 입이 좀 거친 거지. 마음은 나쁘지 않아. 나는 피식 웃었다. 무심코 옆에 예쁘게 피어있는 붉은 장미꽃을 쓰다듬었다. 박민준 씨, 오늘 저희 엄마는 원래 자기 집에서 딸과 사위, 외손주가 와서 축하해 주기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계셨어야 해요. 그런데 사위는 오지 않고 외손주는 당신 엄마가 데려오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엄마에게 잔치를 차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와서 술을 올리는 게 축하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건가요?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당신네 집밥은 다 됐어요? 설거지는 다 했어요? 바닥은 다 닦았어요? 나는 느긋하게 물었다. 부장님 접대는 잘 마쳤고요? 전화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아무 일 없으면 끊을게요. 당신의 가족이 바쁜데 방해하면 안 되죠. 나는 말을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고 무음으로 전화했다. 테이블로 돌아가자 요리가 이미 다 차려져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해물찜을 덜어주었다. 엄마, 드셔보세요. 특별히 초대한 셰프가 만든 거예요. 엄마는 한 입 맛보더니 열심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드디어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어릴 적 이야기, 엄마의 젊은 시절 추억들. 정원에는 우리 모녀의 다정한 목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달빛, 조명, 꽃향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근심 없는 미소.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환갑잔치였다. 식사를 절반쯤 했을 때 엄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김 집사님이 엄마를 모시고 1층 손님용 화장실로 갔다. 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잔에 담긴 과일 주스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옆집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여자의 짧은 비명 소리, 그리고 무언가 굴러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쏴하는 소리. 중간중간에는 한두 번의 통증 어린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소리는 두 집 사이의 울타리,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울타리 벽은 높지 않았고 무성한 장미,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가시도친 종류의 장미였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지만 서두르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고지어 박민준 씨의 집 뒷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박민준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그래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겨 울타리 쪽으로 갔다. 박민준 씨가 허둥지둥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바로 이수경 여사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장미 잎 몇 개가 걸려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여러 군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엉덩이 부분이었다. 검은 흙과 찢어진 장미 꽃잎이 잔뜩 묻어 있었다. 분명 울타리 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그녀의 집벽 아래에 있는 내가 이사 올 때 특별히 치우지 말라고 했던 축축하고 영양분 가득한 화단 흙 속에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었다. 지금 그녀는 이가 다 드러나도록 아파하고 있었고 화가 나고 초조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울타리 이편에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빛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나를 보자 더욱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손가락을 가늘게 떨며 나를 가리켰다. 네가... 어머님.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놀라움과 함께 적절한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어머님, 밤에 잠이 안 오셔서 정원 손질하시다가 이렇게 부주의하게 넘어지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혹시라도 다치셔서 병원이라도 가면 민준 씨 돈 또 써야 하잖아요. 네가 여기서 위선 떨지 마. 이수경 여사가 소리쳤다. 일어나려 했지만 엉덩이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다. 박민준 씨가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밝게 해. 노은이 벌레나 꼬이지. 무슨 빌어먹을 잔치를 벌여.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돈이 썩어나니? 그만해요. 박민준 씨는 초조하고 부끄러워 황급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매우 복잡했다. 애원, 당황스러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한 감추지 못하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이 정원의 전체 모습, 그리고 그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이 본 적 없는 정교한 식기들과 분명 비싸 보이는 요리들을 드디어 제대로 보았을 것이다. 우리 아들 돈? 이 글자에 내 얼굴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신 아들 돈이라고요?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밤에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할인이라고 백지에 검은 글씨로 또렷이 쓰여 있어요. 제가 그거 꺼내서 어머님께 보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저를 불법 점거로 고발하시겠어요?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장미 덩굴로 뒤덮인 울타리 너머로 초라하게 주저앉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불빛, 이 잔치는 제가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 친정엄마 환갑을 축하해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혹시라도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시면. 나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 그녀가 거의 분통 터질 듯한 표정을 즐기며 천천히 말했다. 간단하죠. 당신네 집 커튼을 꽉 닫으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편해지는 법 아니겠어요? 나는 웃고는 더 이상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모자를 보지 않고 돌아섰다. 뒤에서는 이수경 여사의 억누르지 못하는 울음 섞인 욕설과 박민준 씨의 다급한 만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식탁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마침 안에서 나오셨다.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리나, 방금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엄마를 부축하여 앉히고 따뜻한 연잎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아마 옆집 고양이가 실수로 꽃밭을 밟았나 봐요. 자, 이거 드세요. 피부에 좋은 연잎차예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장미 향기는 더욱 진해진 듯했다. 옆집의 소라는 점점 잦아들더니 결국 고요함에 묻혔다.
그리고 우리의 환갑잔치는 만개한 등불과 별빛 아래에서 이제 막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어떤 이들의 밤은 아마도 매우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다음 날 나는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다. 새로운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 응어리가 드디어 풀렸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햇살이 값비싼 암막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고 방 안은 내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반짝이는 인공호수와 정성껏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공기 속에는 맑은 돈 냄새가 섞인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김 집사님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한식과 양식이 모두 있었고 작은 식당 창가에 차려져 있었다. 엄마도 일어나 내가 준비해드린 새 실크 잠옷을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약간 초조한 듯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하리나, 이거 사람 쓰는데 돈 꽤 들지? 엄마가 여기 지내면 너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니? 나는 엄마에게 따뜻한 우유를 따라주고 엄마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따님은 이제 엄마를 부양할 수 있고 이 집과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마음 편히 즐기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딸이 부족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엄마는 눈가가 다시 붉어졌고 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이고 우유를 마셨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휴대폰이 웅웅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내가 거의 알림을 꺼둔 행복한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였다. 이 방은 이수경 여사가 만든 것으로 시어머니 친정과 우리 집 쪽 친척들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에는 그녀가 건강 관련 링크나 아들, 즉 박민준 씨가 자신에게 뭘 사주었는지 자랑하는 메시지를 올리곤 했다. 나는 원래 보지 않으려 했지만 알림이 연달아 와서 시끄러웠다. 무심코 클릭했다. 가장 먼저 뜬 것은 이수경 여사가 새벽 3시쯤 올린 긴 음성 메시지였다. 내가 재생하자 그녀의 입으로 높인 울음 섞인 분노의 찬 목소리가 즉시 쏟아져 나왔다. 못 살겠어. 친척 여러분, 대체 우리 집은 어떤 며느리를 들인 거예요? 돈 좀 생겼다고 제 분수도 모르고 저랑 싸우더니 나가서 사는데 그것도 옆집 빌라에? 거기가 자기 분수에 맞는 곳이라고?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는 돈일 거야. 이제 날개가 돋았다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다니. 내 팔자가 기구하다. 그 뒤로 60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여러 개 이어졌다. 나는 관심 없었지만 아래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이영숙 둘째 이모, 이수경 여사의 여동생. 언니? 무슨 일이야? 하린 이게 참 착한 애 같았는데 빌라 샀다는 거 진짜야? 김정희 셋째 이모, 이수경 여사의 친척. 수경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니? 민준이는? 민준이는 뭐라고 해? 박수진, 고모, 박민준 씨의 고모.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도시 며느리들은 못 믿어. 돈 좀 생기면 바로 딴짓한다니까. 수경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이선아 사촌 언니, 이수경 여사의 조카딸. 세상에, 호수 그린 빌라요. 진짜야? 하알이네 집은 평범한 집 아니었어. 그 빌라 300억 원 넘는다던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하알인, 나와서 설명해봐. 단톡방 메시지는 순식간에 쏟아졌다. 이수경 여사를 위로하는 메시지, 충격과 의심을 표하는 메시지, 나와 박민준 씨를 태그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 대부분 호기심과 이수경 여사에 대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이수경 여사가 매년 나를 가정부 수준으로 묘사하며 아들보다 돈은 좀 벌지만 그저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떠벌린 덕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며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는 새 메시지들을 보았다. 박민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어젯밤 엄마가 화단에 넘어진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 계란 한 입을 먹을 때쯤 단톡방의 논제는 여자들이 돈 생기면 나쁜 여자로 변하고 구독하며 혼내줘야 한다는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이수경 여사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기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내가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죄악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집안일 안 하는 것, 내 월급이 박민주 씨의 2배인데도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돈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내가 야근을 아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자신에게 공손하지 않은 것, 자신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은 것 등 모든 말이 그럴듯했다. 나는 입을 닫고 휴대폰을 들었다. 카메라를 열어 동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 일어나 엄마 옆으로 갔다. 엄마, 예전에 피아노 정말 잘 치셨던 거 기억나요? 오랫동안 엄마 연주를 못 들었네요. 리즈 피아노가 밀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실래요? 엄마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지만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내가 결혼한 후로는 피아노를 만질 기회가 더더욱 없었다. 엄마는 약간 망설였다. 내가 너무 서툴러졌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쳐보세요. 나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2층 피아노 방으로 갔다. 새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통일이 창 앞에 고요히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호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윤기나는 건반 위로 쏟아져 내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엄마를 피아노 앞에 앉게 했다. 엄마는 약간 긴장한 듯 건반을 쓰다듬다가 조심스럽게 몇 개의 음을 눌렀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점점 엄마는 감을 찾았고 부드럽고 우아한 고향의 봄이 엄마의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비록 조금 서툴렀지만 여운이 깊었다. 나는 엄마 뒤쪽에 서서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했다. 화면 속 엄마는 편안한 잠옷을 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다.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고 평온했다. 창밖으로는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엄마를 감싸고 있었다. 모든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30초 정도 녹화한 후 나는 녹화를 멈췄다. 편집 없이 바로 행복한 우리 가족 카카오톡 단톡방을 열어 이 동영상을 전송했다. 순식간에 2배 되던 단톡방은 멈췄다.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했다. 꼬박 1분이 지나서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어서 사촌 언니가 여러 개의 생략 보호를 보냈다. 이영숙 둘째 이모. 이거 할인이네. 엄마가 어디서 피아노 치는 거야? 저 집은. 김정희 셋째 이모. 저 창밖은 호수인가 봐. 정말 예쁘다. 저 피아노는 수천만 원짜리겠지? 박수진 고모 아무 말도 없었다. 이수경 여사는 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이었다.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생하자마자 날카로운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하린, 너 무슨 뜻이야? 네가 돈 많다는 거 자랑하는 거야. 네 엄마를 내세워서 연극하는 거지? 누가 네 돈이 깨끗한 돈인지 알아? 다들 속지 마. 저 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아. 당당하면 똑똑히 말해봐. 그때서야 나는 느긋하게 타이핑했다.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어제는 저희 엄마 환갑이셨어요. 친정에 가서 환갑을 축하해드리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안에 밥하고 설거지할 사람이 없다고 막으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제 집으로 모셔와서 환갑 잔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깨끗하지 않다고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타이핑했다. 8년 전 저와 박민주 씨가 결혼할 때 저희 아빠가 저에게 카드 한 장을 주셨어요. 제 혼수라고 하시면서 지갑에 넣어두라고 하셨죠.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어제 이 집을 사고도 잔돈이 좀 남았네요. 혹시 제가 혼전 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을 단톡방에 올려서 다들 깨끗한 돈인지 아닌지 감정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이영숙 이모, 김정희 이모, 두 분이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단톡방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다. 혼전 계약서? 그들은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수경 여사는 그 해 혼수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내가 변변치 않은 집안 출신이라 아들보다 돈을 좀 버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고만 떠벌리고 다녔다. 나는 이어서 타이핑했다. 아,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제 월급 통장은 계속 집에 있었어요. 집안의 큰 지출은 대부분 제가 부담했고요. 어머님께서 제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면 가계부를 꺼내서 우리가 한 푼 한 푼 대조해보죠.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는지 아니면 누가 몰래 친정 살림에 보태거나 심지어 제 돈으로 투자했다가 결국 손해를 봤는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올라가자마자 마치 깊은 물속에 폭탄을 던진 듯했다. 잠수하고 있던 몇몇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평소 말이 별로 없던 먼 친척 오빠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다. 혼전 계약서? 수경 고모, 예전에는 할인이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다른 사촌 언니는 팝콘 먹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와, 정보량이 엄청나네. 친정 살림에 보태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이수경 여사, 정말이야? 할인이 말이 증거가 있어? 심지어 이수경 여사 편을 들었던 박수진 고모조차 의아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수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알고 있어? 이수경 여사는 완전히 당황했다. 내가 친정 살림에 보태고 손해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낼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그런 행동들은 내가 100%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7, 8알은 사실이었고 정말 조사에 들어가면 그녀는 절대로 깨끗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다. 너희들 제 말 듣지 마. 쟤가 거짓말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민준아, 나와서 한마디 해봐. 네가 얻은 이 좋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박민준 씨가 드디어 불려 나왔다. 그는 단 한 줄의 글만 남겼다. 엄마 그만해요. 집안 망신은 그만해요. 그는 불을 끄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단톡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씨앗은 뿌려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히 누군가 물을 주고 싹을 틔울 것이다. 나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뀐 논쟁들을 보았고 이수경 여사의 힘없고 창백한 변명을 보았다.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차를 마시고 있는 엄마에게 돌렸다. 엄마, 햇살이 정말 좋네요. 오후에 저랑 호숫가 산책하실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문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오는 건 어때요? 엄마는 단톡방 메시지들을 보더니 나를 보았다. 드디어 길고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에는 완전히 긴장이 풀린 미소가 피어났다. 그래, 우리 딸 말이라면 다 좋아. 창밖 햇살은 더없이 좋았다. 옆집 그 집에는 오늘은 햇살 한 줄기 제대로 비치지 못할 것 같았다. 환갑 잔치 후 셋째 날 저녁. 나는 안방 창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김 집사님이 저녁 연잎차를 들고 들어오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하린 씨, 박민준 씨가 오셨어요. 아래층에서 하린 씨를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다. 그에게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전했다. 서두르지 않고 연잎차를 다 마시고 책을 이려며 쭉 더 넘겼다. 아래층 그분이 충분히 초조해졌을 때쯤에야 책을 덮고 느긋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박민준 씨는 앉지 않고 거실 중앙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 서 있었다. 조명은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곤함, 초조함, 불안정함이 뒤섞인 표정을 또렷이 비추고 있었다. 겨우 이틀 만에 그는 꽤나 초췌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내려오자 그는 몇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억누르지 못하는 추궁이 섞여 있었다. 하하린, 당신 나한테 똑똑히 말해봐. 당신 대체 누구야? 하그룹이 정말 그 하그룹이야? 당신 아버지가 하진우 회장님이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파로 가서 앉아 과일 접시에 놓인 체리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를 흘끗 보았다. 왜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엄마를 위로하느라 바빴어요. 아니면 하진우 회장님이 누군지 알아보느라 바빴어요. 박민준 씨는 내 말에 움찔하며 얼굴이 더욱 나빠졌다. 나한테 말 돌리지 마. 내가 묻는 건 그 4명억 원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단톡방에서 말한 혼전 계약서라든지 당신 아버지가 주신 카드라든지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이야. 8년. 그런데 당신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 그는 말할수록 흥분하여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경거리에 불과한 관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관대?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며 웃었다. 박민주 씨, 당신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네요. 구경거리도 신경 쓸 여유가 있어야 보는 거죠. 제가 숨긴 건 저희 아빠가 도는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친정 배경 없이 하린인 저와 박민준인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나는 체리 꼭지를 내려놓고 물티슈로 손을 천천히 닦았다. 결과는요? 저는 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저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며 언제나 당신 엄마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았어요. 저는 저를 공짜 가정부로 여기면서도 늘 저를 쥐고 흔들려 하고 제가 당신네 집안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보았죠. 이 코미디 재미있었나요? 박민준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붉은색이었다. 당신은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우리 엄마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인데 당신이 좀 참아줄 수는 없었어? 굳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망신시켜야 했어. 지금 친척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지난 이틀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밤낮으로 눈물로 지새웠어. 밤낮으로 눈물로 지새웠다고요?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제가 당신네 집 ATM 기계이자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계속하지 않아서 울었다는 말인가요? 박민준 씨, 당신 엄마는 어르신이고 제 엄마는 어르신이 아니에요. 당신 엄마 생일에는 온 가족이 나서서 준비했지만 제가 케이크 하나 사는 것도 비싸다고 했죠. 제 엄마 환갑인데 집에 가려 하니 당신 엄마가 막았고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참으라고 망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망신스러운 건데요? 돈과 노력을 다 바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저인가요? 아니면 끝없이 탐욕스러우면서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당신의 모자예요? 그는 내가 쏘아붙이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참 후에야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그럼 돈은? 당신 아버지가 주신 돈이라 해도 혼인 중 재산인데 우리 엄마 목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혼자 전부 빌라 사는 데 쓰고 당신 이름으로만 해놓다니. 이거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야? 내가 고발할 수 있어.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섰다. 탐욕스러운 본색이 결국 드러난 것이다.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8년 동안 같은 침대를 썼던 이 남자. 지금 그의 눈에는 예전의 온화함이나 형식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돈에 눈이 멀어 계산하는 모습과 함께 궁지에 몰린 듯한 흉포함마저 사려 있었다. 마지막 남은 조금의 온정도 싸늘하게 식었다. 고발하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거실 한쪽 벽에 내장된 금고. 앞으로 가서 지문과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서 튼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돌아와 그의 앞에 놓인 커피 테이블 위에 살짝 던졌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거 보고 나서 고발할지 말지 결정해보세요. 나는 다시 앉아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박민준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번갈아 보다가 서류 봉투를 보았다. 망설이며 안에 서류들을 꺼냈다. 가장 위에는 두툼한 혼전 재산 계약서가 있었다. 표지에는 공중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넘겨보았다. 볼수록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가락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조항들은 분명하고 명확했다. 하을인 여사의 혼전 재산 일체는
예금, 육아증권, 주식, 미래에 상속받을 유산 및 위,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할인 여사의 개인 소유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록에는 긴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중 한 항목은 특정 숫자로 끝나는 은행카드였다. 하진우 회장님이 하할인 여사에게 증여한 혼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금액란은 비어 있었지만 상한선 없음, 독립적 사용 가능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몇 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사흘 전 그 특정 계좌에서 300억 원 전액이 한 번에 인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수취인은 호수그린 빌리지 개발사. 거래 내역은 명확했고 시간도 일치했다. 그 아래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이 있었다. 소유자란에는 하할인 세 글자만이 덩그러니 그리고 단호하게 적혀 있었다. 박민준 씨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쳐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완전히 속았다는 수치심이 가득했다. 당신 다 준비해뒀었구나. 나를 계속 경계하고 있었던 거야? 경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을 정정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규칙을 따른 거예요. 결혼 전에 아빠가 이걸 사인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요. 그런데 당신 엄마가 우리 집안에 돈이 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옆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세상이 이심이 복잡하니 나중에 시끄러울 일 없게 공증해두는 게 좋겠다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인했어요. 지금 보니 당신 엄마가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박민준 씨는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며 옆에 1인용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그 가볍던 종이 뭉치는 지금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마도 그 해 엄마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다만 그때는 엄마와 그 모두 내가 돈이 좀 있다는 것이 기껏해야 수천만 원, 몇억 원 정도의 혼수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왕국일 줄은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마지막 발악이 섞여 있었다. 그럼 그 400억 원은 혼수금이고 당신 개인 재산이란 말이야. 이 빌라는 나랑 우리 엄마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없어요. 나는 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 감정적으로는 원래 있을 수 있었죠.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제 엄마를 친척으로 여겼다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시리에 잠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민준 씨, 저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스스로 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공증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실에는 구석에 놓인 앤티크 시계에 규칙적인 똑딱 소리만이 들렸다. 한참 후에야 그는 드디어 이 사실을 소화했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에 사로잡혔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할인아, 설령 이 집이 당신 거라 해도 우리는 아직 부부잖아. 우리에게는 도연이도 있고 설마 당신은 계속 이렇게 따로 지내면서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도연이가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할 생각이야? 그는 감정파리를 시작했다. 아이를 들먹이며 부부의 정을 들먹였다.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아이? 당신은 아직도 도연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기억해요? 지난번 학부모회에 당신이 갔나요? 도연이가 39도 열이 났던 그날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당신 엄마와 그 언니들이랑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박민준 씨, 온전한 가정이라는 건 같은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건 나는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어 올리고 그에게 밖을 보라고 했다. 옆집 그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이수경 여사의 그림자가 주방 창문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이쪽을 엿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금 누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민준 씨는 내 시선을 따라 밖을 보았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늦었네요. 나는 커튼을 내리고 그를 돌아보았다. 명령조였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당신 엄마가 왜 아들 돈이 날아갔는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뻣뻣하게 일어섰다.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봉투에 다시 쑤셔 넣고 커피 테이블 위에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던져 놓았다. 발걸음은 어딘가 비틀거렸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린,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한때 내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랑했죠. 당신이 앞으로 우리 엄마는 당신 엄마고 내가 당신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줄게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몰래 돈을 모아 제가 몇 번이나 보다가 결국 사지 못했던 목걸이를 사주려 했을 때 도연이가 태어나 당신이 그를 안고 바보처럼 웃었을 때 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사라졌죠. 당신 엄마가 저를 못살게 굴 때마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당신이 제 월급 통장을 당신 엄마에게 맡겼을 때 당신이 제가 친정 엄마에게 잘하는 것을 친정 살림에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 엄마가 제 엄마 환갑인데 저를 못 가게 하고 당신이 내일 해주면 어떠냐고 말했을 때 조금씩 따라 없어졌어요. 박민준 씨의 어깨가 심하게 한번 들썩였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거의 도망치듯이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닫았다. 죽은 듯한 고요함과 옆집에서 엿보는 불빛을 모두 문 밖에 가두었다. 김 집사님이 소리 없이 다가와 커피 테이블 위에 컵들을 치웠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엄마 방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엄마는 돋보기를 쓰고 낡은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엄마 옆에 바싹 앉아 엄마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다. 엄마는 어릴 적 내가 속상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하린아, 엄마는 네가 속상한 건 싫지만 또 네 마음속에 어떤 일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미움에 얽매이지 마. 엄마,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앨범 속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더 이상 저 자신을 억지로 참게 하고 싶지 않고 엄마를 더 이상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나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대화로 인해 일어났던 작은 파동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길은 아직 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교훈을 겪지 않으면 존중하는 법도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법도 배우지 못한다. 박민준 씨가 그날 밤 떠난 후 이틀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옆집은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이수령 여사의 트레이드마크인 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처음에는 약간 불안해하며 혹시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정원의 수국에 물을 주며 듣고는 살짝 웃었다. 폭풍전이 가장 조용하죠. 기다려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셋째 날 오후에 폭풍이 몰아쳤다. 나는 그때 서재에서 카그룹 법무팀 정 변호사님과 주식 서류 관련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 집사님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표정은 약간 긴장해 있었다. 하린 씨, 아래층에 박민준 씨가 어머님과 다른 여성분과 함께 오셨어요. 하린 씨를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여성분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계신데 사무실 사람 같아요. 왔구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전화 저편에 대고 정 변호사님, 잠시만요. 집안일 좀 처리하고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몸에 걸친 잠옷을 정리하고 느긋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는 박민준 씨와 그의 엄마 이수경 여사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딱딱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과연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공적인 분위기로 엄숙한 표정이었다. 이수경 여사는 오늘 일부러 차려입은 듯했다. 자신이 가장 값비싸다고 생각하는 진한 보라색 세틴 외투를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겼다. 턱을 한껏 치켜들고 기세를 부리려 했었지만 눈에 감춰지지 않는 불안감과 빌라 장식을 이리저리 훑어보는 시선이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박민준 씨의 얼굴은 그날 밤보다도 더 나빠 보였고 눈은 계속 흔들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상석 소파에 앉아 김 집사님이 막 타다 준 꽃차를 들고 살짝 불었다. 이수경 여사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아함을 지켜야 했었지만 여전히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할인, 우리가 오늘 온 건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녀는 옆에 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이분은 내 조카딸 조은이야. 큰 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공인회 계사야. 아주 전문가라고. 조은이라는 여자는 안경을 치켜 쓰고 나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딱딱했다. 할인 여사님, 안녕하세요. 이수경 고모님께 위임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주로 여사님의 최근 거액 자금 흐름과 여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개인 재산 귀속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가정 자산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가정 자산의 안전을 확보한다.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 말 정말 전문적이고 거창하게 들리는구나. 증빙 자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박민준 씨를 보았다. 박민준 씨, 당신은 이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혼전 계약서 당신이 봤잖아요. 아니면 당신들은 그 서류가 제가 위조한 거라고 생각해요. 박민준 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이수경 여사가 말을 가로챘다. 말뿐인 증거는 누가 믿어. 그 서류가 진짜라 해도 그 카드 속 돈이 지난 8년 동안 우리 아들 돈이랑 섞여서 쓰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해. 당신 월급, 우리 아들 월급, 집안 생활비 이미 다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잖아. 이 빌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거 아닐 수도 있어. 조은이는 전문가니까 장부를 다 뒤져서 명확하게 밝혀낼 거야. 만약 네가 정말 우리 아들 돈에 손대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로 돌아갈게. 한마디도 더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말했다. 마치 정말로 가족 재산을 지키러 온 것처럼 보였다. 조은은 즉시 노트북 가방을 열어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책을 꺼냈다.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태세였다. 할인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이른바 혼수라고 하는 통장의 8년치 거래 내역과 여사님 개인 명의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여사님과 박민준 씨의 결혼 후 공동 계좌 및 주요 지출 내역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에서 대조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전문적인 엘리트의 태도를 보았고 이수경 여사의 드디어 네 약점을 잡았다는 듯한 은근한 표정을 보았다. 그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전부요?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근거로요? 당신이 저희 시어머니의 조카딸이라서. 아니면 당신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조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인 여사님, 협조해 주십시오. 이는 이 씨의 가문의 재정 투명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떳떳하시다면 왜 떳떳하지 않을 리가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하지만 제 개인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고 사생활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당신들은 첫째, 사법기관이 아니고 둘째, 저의 위임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셋째, 나는 이수경 여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들은 어떤 입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당신들 돈을 함부로 쓰는 게 걱정돼서요.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이수경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은 입만 열면 제가 돈을 함부로 써서 아들 돈을 손댔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다른 장부부터 계산해 볼까요? 이수경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장부? 화제 돌리려 하지 마. 8년 전 저와 박민주 씨가 결혼할 때 저희 고향 관습대로 예단은 2,800만 원이었죠. 제가 느긋하게 말했다. 이수경 여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또렷이 보았다. 이 돈은 저희 부모님이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더 보태서 4,800만 원이라는 딱 떨어지는 금액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신혼살림의 종잣돈으로 쓰라고 저에게 주셨죠. 그 통장은 어머님 손에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젊어서 돈을 함부로 쓸까봐 보관해 주신다고 하셨죠. 맞죠? 박민주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다. 분명 이 일의 세부 사항을 그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듯했다. 이수경 여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래, 그랬으면 어때? 그 돈 나중에 너희 결혼하고 집 사고 인테리어 하는데 다 썼잖아? 어디에 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매우 도미하는 듯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틀 전에 사양시켜서 은행에 가서 그 통장의 개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요. 나는 커피 테이블 아래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잠금을 풀고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화면을 그들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 PDF 파일이 또렷하게 보였다. 시간, 금액, 거래 상대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4,800만 원 입금 시간은 우리 결혼식 후 셋째 날이에요. 내 손가락은 화면 위를 움직였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이 몇 개의 계좌로 전부 이체되었죠. 나는 그 기록들을 확대했다. 수취인 이름은 다름 아닌 이수경. 이수경의 남동생 즉 조은의 아버지. 이수경의 여동생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합치면 정확히 4,800만 원이었다. 인테리어에 2천만 원을 썼고 집 사는데 3천만 원을 썼다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얼굴이 이미 창백한 종이장처럼 변한 이수경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거래 내역을 보면 그 당시 우리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갔어요. 총 1,800만 원이었죠. 집값 계약금은 박민준 씨가 1억 5천만 원을 냈고 제가 3억 5천만 원을 냈어요. 어머님, 그럼 그 4,800만 원의 예단과 인테리어 비용은 대체 어디에 쓰인 거죠? 당신 남동생 아들 예단으로 쓰였나요? 아니면 당신 여동생 딸 유학 자금으로 쓰였나요? 너 거짓말하는 거지? 거래 내역 위조했어? 이수경 여사가 소리치며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흥분과 공포 때문에 몸이 흔들려 박민주 씨가 그녀를 붙잡았다. 위조요? 나는 태블릿 PC를 다시 거두고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건 은행에서 발급한 공식 거래 내역 증명서예요. 은행 직인도 찍혀 있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바로 경찰서 경제범죄수사대에 가서 진위를 감정해 볼까요? 이수경 여사는 목이 졸린 듯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다. 나를 가리키는 손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조은도 멍해졌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아버지의 이름을 보다가 얼굴이 잿빛이 된 이모를 보았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그 전문적인 엘리트의 품위는 산산조각 났다. 박민주 씨는 엄마를 부축하며 눈은 태블릿 PC 화면에 고정되었다. 이내 갑자기 엄마를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 그 돈 정말 외삼촌이랑 작은 이모한테 준 거야. 그때는 할인이네 집에서 돈이 부족해서 도로 가져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이수경 여사는 말을 더듬었다.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머리칼 사이로 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그들의 혼란을 무시하고 태블릿 PC를 계속 조작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하는 듯했다. 아, 그리고 작년에 어머님께서 심장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서 수천만 원짜리 수입 의료기기를 사야 한다고 하셨죠? 저와 민준 씨의 공동 계좌에서
3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죠. 기억하세요? 영수증은 나중에 제가 봤는데 기기 가격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낡은 집이 누수된다고 수리비를 500만 원 가져가셨는데 공사 담당자는 저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고 했고요. 이런 잔잔한 것들은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클라우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당신이 이미 지웠다고 생각했던 채팅 기록과 계좌이체, 스크린샷까지도요. 나는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눈앞에 잿빛 얼굴을 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특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내 장부를 뒤지겠다고 했던 좋은 공인회계사를 보았다. 소은 씨.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전문 재무인이니 공정하게 판단해봐요. 저는 제 혼수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일시불로 샀고 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예단과 인테리어 비용을 몰래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 이체하고 여러 차례 지출을 허위 보고하여 가정 계좌에서 돈을 빼갔어요. 당신은 우리 둘 중 누가 장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의 행동이 법과 도덕의 마지노선을 더 침범했다고 생각해요? 조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빠르게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갑자기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노트북을 닫고 허둥지둥 가방에 집어넣었다. 고개를 숙이고 땅으로 꺼지고 싶은 듯 했다. 더듬더듬 말했다. 이모, 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가방을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라대문을 뛰쳐나갔다.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숨소리만 남았다. 이수경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박민준 씨가 붙잡지 않았다면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고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함은 없었다. 박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속았다는 분노와 엄청난 수치심이 가득했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꽃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였다. 그리고 나서야 느긋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장부 조사는 끝났는데 결과는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우시면 문은 저쪽이니 돌아가셔도 좋아요. 마냥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들의 경악한 눈빛을 즐기며 말했다. 올해는 계속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이 민준 씨 이름으로 몰래 만든 소액 대출금은 다 어디에 썼는지, 아니면 당신이 저희 아빠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한테 이득을 취하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저희 회사로 찾아온 일 같은 것들요. 이수경 여사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를 보는 눈빛은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박민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에게 낮게 소리쳤다. 그만해요. 하린, 당신은 굳이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엄마를 죽여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 찻잔이 유리 커피 테이블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박민준 씨,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몰아붙인 건 당신들이었어요. 냉담함으로, 계산으로, 끝없는 탐욕으로요. 지금 저는 그저 사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뿐이에요. 죽인다고요? 나는 일어서서 한때는 내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남자,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한 그의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럴 가치도 없어요. 소란스러운 소동 후 옆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며칠 동안 이수경 여사의 큰 목소리는커녕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가끔 깊은 밤에 억눌린 말다툼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물건을 던지는 소리는 없었다. 아마도 또 소란을 피워 내가 더 많은 웃음거리를 보게 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엄마는 처음에는 약간 불안해하며 그래도 도연이 할머니인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안 좋아라고 종종 말했다. 나는 반박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즐기게 해주었다. 아침에는 엄마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며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다도 선생님을 모셔와 다양한 차를 우려내는 법을 배웠다. 저녁에는 함께 홈시어터에서 옛 영화를 보았다. 빌라 안의 엄마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화실과 피아노 방도 엄마는
점점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조심스러운 표정은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아버지와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옛날의 명랑하고 잘 웃던 아가씨로 돌아간 듯 했다. 아빠가 떠나기 전 나를 서재로 불러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하리나, 이건 정 변호사 쪽에서 초안한 이혼 합의서야. 주권은 네가 말한 대로 다 정리됐어. 도연이 양육권은 네게 귀속되고 박민주는 면접 교섭권을 가지지만 네가 동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그의 엄마는 동반할 수 없어. 재산 면에서는 너희 공동재산이 많지 않으니 명확히 분할하고 네 개인 재산 부분은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해뒀어. 그가 서명하면 인정하는 거야. 아빠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네 둘째 오빠가 알아낸 일인데 옆집 그 집은 이수경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2번 저당 잡혔고 은행에 빚이 꽤 많아. 게다가 다음 달에 만기래. 은행 쪽에서는 이미 추심 절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대.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아빠는 나를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어릴 적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추더니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할인이 정말 다 컸구나. 기억해. 우리는 남을 괴롭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단호해야 할 때는 마음 약해지지 마. 마음 약해지면 고통받는 건 너 자신이나 네가 아끼는 사람들이 될 거야.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와 오빠들을 배웅하고 나니 삶은 다시 평온해진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이 완전히 가라앉기 전의 마지막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혼 합의서는 정 변호사님을 통해 박민준 씨 회사로 바로 보냈다. 정 변호사님이 돌아와 말하길 박민준 씨는 합의서를 보자마자 손을 심하게 떨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고 했다. 특히 재산 분할과 내 혼수금 및 토수그린 빌라, 1호가 완전히 내 개인 재산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여러 번 다시 보았다고 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법률 조항과 아빠가 가져온 무언의 압력 앞에서 결국 목소리를 쉬며 물었다. 도연이는 제가 아직 만날 수 있나요? 정 변호사님은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합의서 조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인 여사님의 동의 하에 박민준 씨는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박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무 길어서 정 변호사님은 그가 변심하려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결국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필체는 어딘가 휘갈겨져 있었고 힘이 없었다. 정 변호사님이 서명된 합의서를 나에게 가져다주며 덧붙였다. 하리 씨, 박민준 씨가 하리 씨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합의서에 찍힌 익숙한 서명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묵묵했다. 죄송합니다는 너무 가벼웠고 너무 늦었다. 그의 말은 엄마가 지난 몇 년간 받은 냉대를 채울 수 없었고 내 마음속 8년의 구멍도 채울 수 없었다. 나는 합의서를 금고에 넣어 혼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나는 엄마와 함께 유리 온실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김 집사님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하린 씨, 옆집 박민준 씨가 또 오셨어요. 문 밖에서 하린 씨를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번에는 박민준 씨 혼자였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며칠 만에 또 살이 빠진 듯했고 눈두덩이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주름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굽히고 서 있어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정원문 앞에서 그 정교한 철대문을 사이에 두고 그를 응대했다. 언제 서류 처리하러 갈까요?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민준 씨는 핏줄 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리나, 서류는 내가 사인했으니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내면의 극심한 갈등과 수치심을 드러내듯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비볐다. 나 오늘 온 건 당신에게 다른 일 하나를 부탁하고 싶어서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엄청난 힘을 쓴 듯 겨우 말을 내뱉었다. 우리 집, 우리 엄마 명의로 된 그 집 말이야. 저당 대출 만기가 곧 도래해. 은행에서 압박이 심해.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야. 우리 엄마, 그분이 병이 났어. 당신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돌려막기라도 할 수 있게. 나는 차용증도 써줄 수 있고 이자도 쳐서 갚을게. 과연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수경 여사처럼 체면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마지막 남은 수치심마저 벗겨지는 것과 다름없으니 그녀에게는 죽음과 같을 터였다. 얼마나 빌려달라는 거죠?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주 씨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주로 2차 저당 대출 부족에게 이자와 위약금 좀 더한 거야. 1억 2천만 원이요?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지 않네요. 박민주 씨는 기뻐했지만 내 말투가 돌변했다. 하지만 제가 왜 당신에게 빌려줘야 하죠? 그의 얼굴에 피어났던 기쁨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우리가 곧 이혼할 부부 관계라서요? 당신 엄마가 지난 몇 년간 저희 엄마와 저에게 한 모든 일 때문에요. 아니면 당신이 저희 엄마와 한간날 당신 엄마가 문을 막아서고 네가 가면 누가 밥하고 저녁 설거지를 하느냐. 고 물을 때 당신이 묵인했기 때문인가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민준 씨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박민준 씨, 저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제 돈은 물에 버려서 소리라도 듣는 한이 있어도 자기 어머니가 아내와 딸을 모욕하는 것을 요민하고 오직 자신의 친정 가족만 생각하는 남자에게 무한정의 구멍을 메우라고 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게다가 그 집은 당신 엄마의 목숨줄이지. 제 목숨줄이 아니잖아요.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박민준 씨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휘청거리며 철대문을 붙잡고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불만 가득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하린, 당신은 정말 그렇게 매정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는 걸 지켜만 볼 거야? 그 집이 없어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는 심지어 약간의 호기심마저 섞여 있었다. 미치거나 죽겠죠? 박민준 씨는 내 말 속에 차가움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만약 미치면 제가 가장 좋은 정신병원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죽으면 나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한때 부부였던 정을 봐서 조화라도 하나 보내겠지만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박민준 씨는 눈에 불꽃이 타오르듯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뭘 말할 수 있었겠는가? 애원? 나는 그럴 의무가 없었다. 비난? 그는 그럴 입장이 아니었다. 남은 것은 궁지에 몰린 초라함과 무력감뿐이었다. 또 할 말이 있어요? 없으면 저는 엄마랑 꽃꽂이하러 돌아가야겠어요. 나는 돌아서려고 했다. 잠깐만. 박민준 씨가 목이 쉬어 거의 소리치듯이 말했다. 집은 우리가 팔게. 우리가 직접 팔겠지만 당신은 사지 말아줘. 그의 마지막 말은 목소리가 작아지며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집이 시장에 나오면 내가 가장 가능성 높고 가장 실력 있게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된다면 그와 이수경 여사에게는 더 큰 수치가 될 것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어딘가 허탈함이 느껴졌다. 걱정 마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들 그 집, 저는 관심 없어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철대문은 내 뒤에서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며
그 시리에 빠진 그림자를 밖으로 격리시켰다. 며칠 후 나는 정 변호사님으로부터 박민준 씨네 집이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급하게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매자는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로 배경이 깨끗했고 우리 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이수경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또 일주일 후 이사업체의 대형 트럭이 옆집 문 앞에 멈춰 섰다. 나는 2층 베란다에 서서 인부들이 그 익숙한 가구들을 하나씩 트럭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수경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마도 수년간 살면서 자신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고 심지어 이 때문에 남을 모욕하고 괴롭힐 수 있었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볼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박민준 씨는 현장에서 말없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마침내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단지를 천천히 떠날 때 박민준 씨는 텅 빈 문 앞에 서서 우리 빌라 쪽을 돌아보았다. 거리가 너무 멀어 그의 얼굴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뿌리 뽑힌 듯한 짙은 상실감과 만연자시함이 느껴졌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임시로 빌린 소형 승합차를 몰고 트럭을 따라 떠났다. 조수석에는 방금 퇴원한 듯 초췌한 모습에 이수경 여사가 앉아있는 듯했다. 옆집은 완전히 비었다. 나는 사람을 시켜 그 집의 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안팎을 완전히 청소하고 소독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주말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고 건너편 집 문을 열었다. 엄마. 나는 엄마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다. 이 집은 이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랑 가까우니 엄마가 직접 사셔도 되고 새를 놓으셔도 돼요. 예전에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그 집은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살림을 꾸려요. 엄마는 열쇠를 쥐고 텅 비었지만 깨끗하고 밝은 집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엄마는 열쇠를 쥐고 나를 보았다. 첫 마디 말은 결국 힘껏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눈물 어린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내 이혼 서류도 손에 들어왔다. 붉은색 책자는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손에 들고 있으니 가벼우면서도 어딘가 무거웠다. 나와 박민준 씨의 8년 결혼 생활은 결국 이런 소란스러운 소동과 쓸쓸한 결말로 끝이 났다. 미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보다는 해방감과 진작이를 써야 했다는 평온함이 더 컸다. 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에 쏟았고 엄마와 도연이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지역 노인 서예반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많아졌고 도연이도 주말마다 와서 예쁜 새집과 자상한 외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다. 그는 아직 어려서 부모님의 이별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나는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더 좋은 성장 환경을 줄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텅 비었던 그 집은 엄마가 결국 일단 비워두기로 결정했다. 가끔 가서 청소하고 꽃을 가꾸는 용도로 썼다. 엄마는 그곳에는 더 이상 나쁜 추억이 없으니 깨끗하고 편안하다고 했다. 늦가을 어느 날 나는 오래된 동네를 차로 지나가고 있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을 때 무심코 길가에서 한 사람이 힘겹게 쓰레기 봉투를 낡은 삼륜차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어딘가 허리가 굽어 있었고 낡고 두툼한 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수경 여사였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다. 피곤에 지쳐 움직임이 느렸고 예전에 문을 막아서고 내가 엄마 환갑에 못 가게 했을 때의 그 오만함과 기세등등함 그리고 생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쓰레기를 다 싣고 고개를 들어 땀을 닦았다. 멍하니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내가 모는 값비싼 자가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초점이 없었다. 그저 날마다 더해지는 고된 노동의 무감각함과 벗어날 수 없는 짙은 혼돈만 있을 뿐이었다.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교차로를 부드럽게 지나가며 그녀와 그녀의 황폐한 삶을 멀리 뒤에 남겨두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백미러에는 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치며 이 도시의 번화함과 먼지를 모두 또렷이 비추고 있었다. 나의 길은 저 앞에 넓고 밝게 펼쳐져 있었고 더 이상 어떤 그림자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편집자가 모두 작가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는 또한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